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의 한 원로 경제학자가 최근 일본이 1970년대부터 유지한 선진국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죠. 잃어버린 30년 이후 오랫동안 겪어온 경기 침체에 최근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엔화의 가치까지 IMF에서 발표한 1인당 국내 총생산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매년 줄어들면서 얼마 뒤 추월당할 것이 예상되고 일본의 가계부채와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의 이런 위기가 남의 이야기로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곧 한국 사회에도 불어닥칠 것이다라는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일본의 경제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 정책의 실패가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1990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장이 꺼지면서 시작된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20년으로 이어진 경기 침체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IMF에게 구제 금융을 신청한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따라잡은 적 없었고 G7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7개 나라 중 1인당 GDP 성장률이 유일하게 20년 가까이 오르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었죠. 2012년 이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일본이 갖고 있던 준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써서 이를 통해 일본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올려 수출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이 벌어온 돈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고용률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실행한 정책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일본 기업들은 고용률을 올리기보다 내부 유보금으로 자산을 쌓아두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벌어지고 실질 임금은 아베노믹스 실행 전보다 줄었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계획이 틀어진 모습은 일본의 물가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었는데요. 물가라는 게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안 올라도 문제가 커지죠. 물가가 오르는 가장 이상적인 이유에는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소비가 늘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인데 일본은 최근까지도 0%대를 유지하면서 소비 부진, 물가 정체, 임금 정체의 악순환이 이어져 물가가 너무 안 올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큰 문제로 물가가 상승하긴 했는데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상승한 게 아니라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긴 부작용이라는 점이죠. 너무 빨리 급격하게 떨어진 엔화의 가치를 방어하고 싶어도 아베노믹스로 막대한 부채를 갖게 된 일본 정부가 섣부르게 금리를 올릴 수도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어졌죠.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수출 주도형 경기 정책 방향을 잡은 것처럼 한국 역시 수출 주도형 경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경제 정책의 문제는 외부의 충격에 약하다는 점인데요. 최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가파르게 상승해 4%대를 돌파했는데 2015년 이후 안정적이었던 물가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최근 너무 빨리 그리고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앞서 말한 것처럼 물가라는 게 너무 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인데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원화의 가치가 대폭 하락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라는 악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물가가 일본처럼 악재로 상승한 경우인데요. 문제는 이런 외부적인 악영향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큰 문제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3달째 진행되면서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세계 최대 밀 생산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량은 이미 최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나마 생산된 곡물들을 자국 소비를 위해 수출 금지를 시키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중국은 코로나 봉쇄령이 떨어지면서 세계 최대 항구 중 하나인 상하이 항에 수백 대의 컨테이너 선박에 발이 묶여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 정책을 단행했는데요. 금리가 오를 경우 소비가 줄고 물가 상승률이 같이 감소하면서 경제가 둔화되지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아질 경우 일본처럼 내수 소비가 너무 안 돼서 경제가 역시 둔화되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결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을 이유로 물가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자 경제 위축보다는 물가를 먼저 잡겠다는 의지로 2000년 5월 이후 가장 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또다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신흥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신흥국에서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나라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미 2015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신흥국 수출 비중이 2013년에 비해 하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와 똑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 치명적인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따라잡기 위해 한국도 이에 맞춰 최근 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가 오르자 가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또 다른 악순환이 시작됐죠. 미국이야 땅도 넓고 기축통화국에 자원도 워낙 풍부한 나라이다 보니 자국의 경쟁력으로 버티겠다는 생각이지만 한국의 경우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부가 견고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엔 녹록지 않다는 것인데요. 일본처럼 내수 경제를 수출로 끌어올리려고 등한시했던 모습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땅도 상대적으로 작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 입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겐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이어진 한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꾸준히 올랐는데 특히 문제되는 건 가계부채죠. 선진국 대비 평균 가계부채보다 30% 이상 높고 GDP 대비 한국이 유일하게 100%를 넘기면서 직접적인 타격이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요. 한국의 집값은 일반 국민들이 사기엔 너무 비싸다 보니 부모님이 재력가이거나 금수저가 아닌 이상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그게 도구로 작용하기 시작했죠. 금리가 낮을 땐 대출을 받아도 괜찮았겠지만 금리가 높아진 지금 커지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죠.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경기 침체가 시작됐는데 한국은 조금 다른 이유이지만 여러 조건들이 합쳐지면서 일본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시작으로 장기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은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그나마 선진국으로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는 인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지금도 꾸준히 일본의 경제 활동 인구는 줄고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젊은 사람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다른 입장에 놓여 있어요. 일본의 출산율 감소폭은 서서히 떨어지지만 한국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이미 일본 출산율과 비교해도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이죠. 한국의 출산율이 최저치를 밑돌면서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를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너무 가파르고 빠르게 생산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일본보다 한국의 경제가 더욱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신호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집장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결혼을 꺼리게 되고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혐오와 갈등의 한국 사회가 결혼과 출산율을 낮추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죠. 일본이 선진국 탈락 경고가 이어지고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더 이상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경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